마찬가지로 이제 수업 종료 후에 그 수업 영상을 게재를 해야 될 테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수업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오늘 이제 그 수행할 예제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렇게 스틸, 그러니까 강제로 된 이렇게 반원형 이제 튜브를 지금 삽관을 하겠습니다. 직경은 한 2.0m고요. 그래서 이제 높이는 1m 정도 되는 반원형 스틸 튜브고, 스틸 튜브의 두께는 8mm로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집안을, 그러니까 그 이제 사질토로, 성토를 해서 이렇게 메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는, 뭐 어디서 이런 걸 볼 수 있을까요? 도로에 가다 보면 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터널 같은 거 아주 짧게 나오는 거 있죠. 터널이라고도 뭐하고 아주 짧은 구간. 예를 들면 위에 뭐 그 뭐죠? 동물들 지나다니는 그 길 만드는 뭐 그런 데서 이런 걸 볼 수 있고, 하여튼 여기저기서 가끔씩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물이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최근에는 스틸 튜브로 그러니까 스틸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마 그냥 그 이렇게 밋밋한 형식보다는 이렇게 주름진 관의 형식, 그러니까 파형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이제 스틸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런 아치형 구조물을 스틸로 만드는 경우에는 이 상파 중위에서 닿으면서 압축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아치 좌굴의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스틸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틸을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주름관 형태의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다 콘크리트,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단면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뭐 해석 예제로서 이따가 이제 콘크리트 단면도 하긴 할 텐데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최대한 단순하게 구조체를 좀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스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위는 이제 뭐 사제토로서 성토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틸과 어, 집안의 물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오늘 할 일은 뭐냐면 이제 먼저는 모델링을 할 건데요. 이 길이 방향으로는 1m 구간까지 이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모델을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스틸 요 이제 파이프, 그러니까 암거라고 하겠습니다. 뭐 편의상 요 암거는 쉘 요소로 모델링을 할 거고 위에 이제 상부의 소일은 3차원 솔리드 요소로 모델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컨택 모델을 집어넣어서 얘가 이제 분리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을 할 거고요. 작용하는 하중은 첫 번째는 이제 투압, 그러니까 흙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상부에 분포 하중을 좀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 해석을 진행할 건데, 첫 번째는 이른바 이제 이 토합에 의한 해석,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를 좀 진행할 거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여기 상부에 10kN per 미터 제곱의 분포 하중을 가해서 결과적으로는 집안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압축이 되는지 하고 그때 이 스틸 튜브, 스틸 커버트가 받는 응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좀 테스트를 할 건데요. 소위 이제 이 스틸 튜브만 있는 상태에서의 그 고유체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구조 파트 대학원생이라면은 한 번쯤은 봤을 법도 한데 이제 아치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부에 수직 하중이 작용하면 이 하중에 의해서 가면에는 이제 압축 응력 또는 압축력이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압축력을 받는 박판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좌굴이 발생하고요. 요게 이제 소위 이제 요 길이 대비 폭 대비 높이가 아주 높은 이제 이런 이제 딥 아치의 경우는 이 다음과 같은 이제 비대칭형 좌굴, 그러니까 옆으로 툭 튀어나가는 형식의 좌굴 모드가 가장 지배적으로 발생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쉘로우 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툭 아래로 이렇게 꺼지는 대칭형 좌굴이 발생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상부의 집안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 설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아치다면 설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좌굴 모드를 기반으로 단면 설계를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좌굴 형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집안이 이렇게 위에 성토가 되어 있는데 이 아치가 옆으로 툭 밀려 나가려면 그 말은 집안을 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 그게 실제로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상부의 집안은 지금 이거 너무 심한 상부의 집안이 이른바 요 좌굴에 대해서 저항을 해주는 저항체로서 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좌굴은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 매설되어 있는 파이프에서의 좌굴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뭐 꽤 보수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다소 좀 비현실적인 좌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계하는 거죠. 아무튼 그냥 이 스틸 튜브만 가지고 우리가 골자선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좌굴 모드가 주로 발생하고요. 실제로 이것을 상부의 집안까지 모델링을 하고 비선형 해석을 하든지 이런 고유체설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드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먼저 저 이제 해볼 것은 요 놈 같이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아바쿠스 CA를 한번 켜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도 제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이제 집에 해열제가 없어가지고 애기 해열제 와이프가 새벽 4시에 당근에서 급하게 당근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에 급하게 글을 올렸더니 그 시간에 안 자고 계시는 이제 그 기름동에 사는 어떤 어머님이 계셔갖고 새벽 4시에 급하게 가서 해열제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정이 많은다. 자, 뭐 켜셨으면은 먼저 파트를 두 가지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지금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먼저 요 스틸 튜브 하나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얘는 3차원에서 파트 먼저 누르시고요. 스틸 이름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자유롭게 지으시면 됩니다. 안 지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름 넣는 거니까. 모델링 스페이스는 3차원으로 하시고 타입 디포머블 베이스 피처는 쉘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 중에서 익스클루전을 선택을 하시면 얘는 이제 단면을 스케치하고 걔를 길이 방향으로 쭉 역가로 뽑듯이 뽑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거를 컨티뉴. 어프로시메이트 사이즈는 대략 뭐 5 정도 할까요? 그러면 그 맞게 바둑판이 형성됩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얘는 이제 반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반원만 스케치를 하면 돼요. 반지름은 1m. 예, 보시면 음, 요 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중심점, 아크의 중심점 0,0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는 마이너스 1,0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1,0 하면 점 3개를 가지고 반원의 형상을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좌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1, 마이너스 1,0, 1,0 그리고 0,1 다 되셨으면은 던을 누르시고요. 이제 1m짜리를 일단 뭐 만들겠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 이따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냥 단위 길이만큼 내가 만들겠다라고 모델링을 한다고는 하지만 3차원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어,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틸 그 구조체가 하나 아직 이제 스틸은 아니지만 구조체가 하나 파트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 모델을 하겠습니다. 요 상부에 이렇게 성토될 집안. 원래는 요 스틸 튜브하고 요 집안이 이제 맞닿는 위치. 이쪽은 사실은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이라서 요 영역은 좀 메쉬를 좀 잘게 좀 쪼개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하지? 깜빡거리는 소리를 할 수 있네. 너무 심하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일단 그냥 메쉬는 좀 오토 메싱으로 해서 전체 영역을 그냥 다 메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히 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은 촘촘히 가고 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좀 메쉬를 좀 듬성듬성하게 약간 뭔가 좀 방사형으로 이렇게 메쉬의 크기가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 좀 좋은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 세세하게는 하지 않고요. 요걸 그냥 한 통으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그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클루전 같은 기능을 활용하면 스케치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아까 봤었던 단면만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단면만 그리고 얘를 1m 쭉 뽑아내면 되죠. 요 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좌표는 이게 끝단점이 마이너스 2, 2,1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소일 지금 이거 집안은 솔리드를 선택하고 이제 그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찬가지로 반원을 이렇게 집어넣어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먼저 넣고 여기 이제 점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 다면 스케치는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던을 누르시고 깊이 1m를 넣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길이 방향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꽤 긴 구간에 걸쳐져 있다라면은 우리가 이쪽에 뭐랄까요 그 경계 조건을 길이 방향에 대해서 구속을 시켜서 경계 조건을 구성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그냥 실제로도 1m 정도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요 면에는 경계 조건을 부여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오늘은 이쪽에 양쪽에 경계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방향으로 사실은 계속 연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단지 우리는 그냥 단위 길이만큼만 잘라서 해석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경계 조건도 이쪽 요 지축 방향이죠. 지축 방향에 대해서 경계 조건을 부여해서 해석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파트 두 개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프로퍼티로 가서 스틸과
집안에 대한 재료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스틸 같은 경우도 하드닝 모델 같은 걸 고려해서 플라스틱 스틸을 고려하면 좋은데 오늘은 뭐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는 뭐 얼마든지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스틸에 대해서는 그냥 탄성 이제 물성만 가정하고요. 이 집안에 대해서는 샌드층으로 가정하고 거기에 이제 무어클롱 플라스티시티 모델을 넣겠습니다. 제가 뭐 집안 쪽에 대한 한계 상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워클럼 플라스티의 경우는 전달 능력이 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그 한계에 도달한다라는 개념에서 하는데 워클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집어넣는 내부 마찰각과 점착력 계수 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막 엔벨럽 커브를 이렇게 그려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아래에서 우리 이제 모어 서클 기억나시죠? 그래서 X축은 뭐 수지 극력, Y축은 전단 능력에서 수지 극력의 상태에 따라서 그 집안이 견딜 수 있는 전단 응력의 수준을 결정해 주는 모델이 모어클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3차원 유수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3차원 그 크라이테리아 서피스를 구상해 가지고 이 재료의 한계 상태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마다 이제 잘 맞는 이제 모델들이 좀 있어요. 일반적으로 스틸 같은 경우는 호미세스 크라이테리아 같은 것들 많이 쓰게 되고 물론 이제 뭐 선택에 의해서 다른 일반적인 모델 같은 거 쓰기도 하죠. 뭐 맥시멈 스트레스라든지 맥시멈 스트레인 크라이테리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쓰기도 하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좀 다른 모델들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 모델 그런 이제 한계 상태 모델들은 계속 그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 이제 아바쿠스나 뭐 NCS 정도 되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꽤 성숙된 프로그램이라서 더 이상의 뭐 새로운 어떤 뭐 모델들이 공식적으로 탑재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런 모델을 내가 어떤 특정 연구자가 쓰고 싶다 그러면 유저 서브루틴 같은 이제 기능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모델을 정의해서 인베디드 시켜서 이제 쓰는 그런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다 아마 모델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재료 모델을 만들면요. 일단 스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라스티시티만 고려하겠습니다. 산성 계수는 210 GPa 기가파스칼인데 이제 저는 단위를 킬로뉴턴 단위하고 미터 단위 쓸 거니까 210에 10의 6승 화성비는 0.3 정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일 지금은 제가 동적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덴시티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자중을 그래비티로 정의할 거면 매스 덴시티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바디 폴스로 넣을 거면 어차피 바디 폴스 안에 그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매그니튜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매스 덴시티를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넣죠. 대략 1.6 톤 퍼 미터 세제곱 정도로 가정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제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죠. 그다음에 일라스티시티 대략 6만 1천 메가파스칼을 일단 쓰고요. 화성비는 0.25를 쓰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집안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값들입니다. 뭐 어느 특정한 값이 표준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집안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값들을 이제 써야겠죠. 플라스티시티 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어크롬 모델을 쓸 거고요. 프릭션 앵글은 대략 36도 가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딜레이션 앵글 한 12도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뭐 실내 실험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결정되는 값들이 있고
그러니까 스틸 같은 경우는 재료 모델은 사실 단순하죠. 스틸은 거의 일관된 이제 값을 쓰는데 지반이나 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 범위가 좀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이 점착력 계수, 점착력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사질토 경우는 뭐 0이라고 뭐 거의 뭐 간주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수채색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고지고대로 0을 넣어버리면 초기에 해석 초기에 수렴을 안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좀 작은 값을 넣겠습니다. 1. 그 이후에 이제 플라스틱 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일단 디폴트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 모델을 좀 구성을 하시고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스틸 210 GPA, 210에 10의 6승 킬로파스칼, 포화성비는 0.3, 소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탄성 계수하고 그다음에 모어쿨럼 모델로 플라스티시티 쪽을 고려한다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섹션 모델 구성. 뭐, 쉘 같은 경우는 섹션 모델에서는 칸의 두께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칸의 두께는 아까 8mm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0.008을 넣으시면 되고, 여기 들어가는 재료 모델은 스틸. 그 다음에 솔리드에 대한 섹션 모델. 솔리드는 특별히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기하학적 물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 이미 3차원의 형상을 다 우리가 모델링을 해줬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기하학적 물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사인을 하죠. 소일에는 아까 만든 소일 섹션 모델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트를 여기서 바꿔서 스틸로 바꿔서 얘도 아까 만들었던 스틸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파트가 각각 물성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죠? 자, 되셨으면 어셈블리로 가서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두 개는 그냥 띄워놓을게요. 이거 띄워놓을 거고 스텝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를 진행할게요. 이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는 사실은 일반 그 스태틱 제너럴 어널리시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오스태틱이란 말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집안 쪽에서 좀 필요한 뭐 이니셜 컨디션 같은 것들이 좀 고려가 될 수 있는 해석 단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일단은 어, 유효 압력이라고 그 토합에 대한 것을 초기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 토합을 우리가 그 초기 응력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 초기 응력 그 토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집안 그 흙 자체의 무게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흙의 무게를 이제 외력으로서 제어하고 정적 해석을 하더라도 해석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토합이 발휘가 돼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알고 미리 초기 응력으로서 토합을
입력해 놓고 해석을 하면 굉장히 빨리 수렴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을 그 초기 응력으로 입력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초기 상태에서의 변형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런 초기 응력에 대한 고려 없이 외력을 그냥 제하고 해석을 하면 그 외력이 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형이 마지막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저번 예제에서도 보셨겠지만 간극 수압에 대한 것도 초기 응력으로서 아니, 초기 상태로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암밀 같은 뭐 장기 처진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를 거쳐서 이 그러니까 집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을 좀 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해석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나 뭐 우리가 뭐 그러한 이제 장기적인 거동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해석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구조물의 구조설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하지 않고 일반 그냥 정적 해석을 단계를 그냥 거치는 것이 조금 더 수렴성에 있어서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가 아무래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그 흙의 유효응력이라든지 간극수압 뭐 이런 좀 몇 가지 것들을 추가적으로 다 고려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수렴성은 조금 좀 손해를 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첫 번째 예제에서는 투스태틱 어널리시스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선형은 이제 ON으로 켜시고요. 그다음에 이 인크레멘테이션 쪽에 가서 그 증분 반복 해석에서 이제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1%씩 증가시킬 거고요. 최대 증가할 수 있는 건 10%까지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렴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인크리멘트 개수는 한 300개까지 300개를 초과했는데도 이제 1.0까지, 로드 팩터 1.0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해석 거기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시고, 얘가 조금만 더 이제 해석을 더 거치면 수렴할 것 같다라고 좀 싹이 보이면 이 숫자를 늘리시면 되고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사실 이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외력에 대한 해석인데요. 요거는 스태틱 제너럴 쪽으로 가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지오스태틱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지오스태틱 해볼까요? 뭐 결과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수렴성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로 가겠습니다. 로드 가기 전에 인터랙션. 지금 이제 요 놈, 스틸이 이제 결과적으로 요 안에 쑥 들어갈 건데요. 이 두 개는 서로 분리가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적절한 컨택 모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스터디가 필요한데, 어, 이번 교육의 좀 취지나 목적상 단순한 형태의 컨택 모델을 좀 집어넣겠습니다. 우선 create 먼저 하시고, 가장 단순한 게 이니셜 단계에서 정의할 수 있는 제너럴 컨택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모두 다 컨택 모델을 부여해라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어차피 지금 파트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써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create interaction에서 여기 스텝을 꼭 이니셜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야지 여기 뜰 거예요. general contact standard. 그래서 included surface part는 all. 이게 디폴트로 하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뭐 어느 면과 어느 면이 맞닿는다 이런 것들 지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가 이제 맞닿는 것을 트래킹해서 거기다 알아서 컨택 모델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멀 방향 그리고 탄젠셜 방향에 대한 컨택 폴스를 이제 가력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커팅 모델을 구체적으로 뭘 넣을 거냐가 이제 비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을 클릭해서 인터랙션 프로퍼티를 모델 하나 만들 건데 여러 개 중에 컨택 우리는 지금 요거를 쓸 겁니다. 먼저는 미케니컬에서 탄젠셜 방향. 특별히 뭐 예를 들면 요거 만들 때 여기에 뭐 표면을 뭐 적절히 가공한다든지 아니면 전단키 같은 것들 뭐 약간 그 십자 드라이버처럼 생긴 것들을 여기 용접을 쭉 해가지고 흙하고 최대한 이렇게 일체 거동이 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면 당연히 상대 그러니까 마찰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마찰 모델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수렴성이 괜찮다고 하는 요놈 페널티 모델을 쓰겠습니다. 한 0.3 정도 써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맞닿는 애들의 재질, 재료 특성, 뭐, 이, 뭐죠? 마찰면의 형상,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마찰 계수 천차만별로 바뀌어요. 그거는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 노멀 비헤이비어, 노멀 컨택은 그냥 하드 컨택을 그냥 일반 모델을 쓸 건데 얘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모델들이 많고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맞닿았을 때 수치적으로는 완벽하게 얘네들이 진짜 0.00001mm부터는 절대 얘네들이 뭐 붙지 못한다.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페네트레이션을 허용을 해요. 그런데 그 페네트레이션이 생겼을 때 그럼 그 반대급부로 얘네들이 서로 면을 밀어내는 힘이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거를 계산해 주는 게 이 노멀 비헤이비어에서 할 일이에요.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아주 국부 모델 좀 약간 민감한 국부 모델의 경우는 이 노멀 방향 컨택 이 모델이 이 해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수렴성에도 엄청나게 민감하게 미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잘못 건드리면 아예 수렴이 안 돼 버린 첫 스텝부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복잡한 모델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델을 그냥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드셨으면 이제부터는 여기 리스트에 지금 컨택 모델이 뜰 거예요. 그걸 선택하시고 오케이. 그다음에 로드로 가겠습니다. 지금 요 문제 정의에서 보시면 어쨌든 요 놈은 이렇게 바닥면에 놓여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흙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그냥 쉽게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고려한다면 뭐 일단은 뭐 스틸도 이 하부 쪽에 이렇게 경계 조건이 되어 있을 것이고 소일도 하부의 경계 조건 이렇게 뭐 수직 방향의 어, 부속 조건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완전 픽스를 먼저 정의할 건데 스텝 1부터 할 수가 있어. 잘못 눌린게요. 스텝 1에서부터 픽스 조건을 넣겠습니다. 요 위에 요 옵션을 가지고 잘 모델을 굴려가지고 밑면을 좀 잡아보세요.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네 군데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X, Y, Z를 다 잡.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길이 방향으로는 연속대에 따라 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길이 방향도 어떤 구성 요건을 넣어야 되는데 어, G축이 지금 길이 방향입니다. 제 모델에서. 그래서 G축을 잡아 놓겠습니다.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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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위만. 마지막으로는 집안의 옆면. 이것도 이제 옆으로 쭉 퍼져 있는 상태다라고 가정하면은 X축은 아마 잡아야 될 거고요.
Y축 수직 방향은 풀어줘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딱 끊긴다.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이 집안을 구속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또 그에 맞는 이제 경계 조건을 설정해야겠죠. 지금 모델은 X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길이 방향에 대해서만 구속을 좀 시키겠습니다. 그 우리 이제 수치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경계 조건을 잘 잡아주는 것.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을 잘 설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계 조건이 잘못되면 특히 이런 3차원 모델에서 경계 조건이 좀 부적절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그것을 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줘야 됩니다. 가장 실제적인 경계 조건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 조건을 다 부여했으면 하중을 이제 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바디 폴스는 다그랬죠 그 집안만 부여하겠습니다. 집안. 컴포넌트 세 개가 있는데 지금 Y축이 저는 수직축이니까 이 하부 쪽으로 바디 폴스를 낼 거고 좀 계산을 잠깐 해보면 예제를 좀 만들려고 좀 몇 가지 계산을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덴시티가 1.6톤 퍼 미터 세제곱이었죠? 그럼 얘를 이제 웨이트로 바꾸면 9.81을 곱할 수 있죠. 이게 웨이트, 뭐 비중이 있는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바디 포스는 저 컴포넌트에 그 선택된 놈의 최적을 곱해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15.7136. 그래서 마이너스 15.7136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된 놈에 이렇게 바디 폴스가 쭉 뿌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10kN per 미터 제곱을 이 상부에 뿌린다고 그랬죠? 10kN per 미터 제곱이면은 톤으로 따지면 뭐 면적당 1톤 정도의 힘입니다. 그 힘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도 제가 건축 쪽은 잘 모르는데 뭐 제가 대충 알기로 면적당 3톤인가가 뭐 보통 건물 하나의 대략적인 뭐 무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다. 건물이 아니고 꽤 큰 시설물의 무게 기준이라고 합니다. 공항이 한 3톤, 공항에 있는 터미널, 공항 내 터미널이 3톤 퍼 미터 제곱 정도 된다고 해요. 설계 하중이. 아무튼 그래서 뭐 1톤 퍼 미터 제곱이 그렇게 작은 힘은 아닌 것 같습니다. vertical load. 요거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 면이 일단은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프레셔로 가해도 되고요. 서피스 트랙션으로 정의해도 되고, 그거는 뭐 자유롭습니다. 그냥 프레셔로 할까요? 프레셔. 얘는 단위가 그냥, 이제 면적당 힘이니까 마이너스 10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넣으면 안 되죠. 프레셔는 기본적으로 그 표면에 누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10. 그리고 요 놈이 지금 제한되는 위치가 스텝 1인데 스텝 1이 아니라 스텝 2로 가야 됩니다. 그 로드 매니저에서 선택을 하시고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왼쪽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힘은 스텝 1에서 작용하고
스텝 2에서도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이 힘은 스텝 2에서만 지금 작용하는 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아까 우리가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를 처음에 하니까 프리디스크라이브드 필드 요 놈을 이용해서 초기 응력을 부여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렴성을 초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 집안 자체 좀 특성이 있죠. 뭐 여러분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해 보니까 21살 때 배웠더라고요. 그 수직 응력은 그 해당 지점 위에 쭉 쌓여져 있는 흙의 무게로 계산이 되고 내 집안이라는 거는 수직 응력이 있으면 수평 응력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수직 응력과 수평 응력의 비율을 통합계수라고 그러던가 뭐 K값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집안의 이 운동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 강의 때 그거로 설명을 제가 생략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Create Prescribed Field 눌러보시면 여기에 거기서 이니셜 단계로 보면 미케니컬 쪽에 지오스태틱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다시 로드 모듈에서 Create Prescribed Field 있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여기 스텝을 이니셜 단계로 이제 들어오시면 카테고리에 요 미케니컬이 활성화되면서 요 네 개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지오스태틱 스트레스 컨티뉴. 그다음에 요 놈을 적용시킬 요소 예, 지난 시간에도 아마 그 똑같은 걸 했을 텐데. 그래서 요 이제 선택된 놈의 최상단과 최하단에서의 초기 응력을 넣어주면 돼요. 이게 대략 저는 지금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저 상부는 그 상부의 그 버티컬 코디네이터는 1.5 그리고 하부는 0입니다. 저는. 그다음에 1.5 높이에서의 스트레스 매그니튜드는 제로, 하부는 아까 우리 그 요 비중 있죠? 요 놈에다가 1.5m 하부에서 이제 응력이 23.57 요 놈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리니어하게 쭉 분포해줘요. 0부터 23.57. 마이너스죠? 압축 응력 상태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 레터럴 코에피션트 있죠? 요게 바로 토합 계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냥 편의상 1.0을 썼는데요. 예를 들면 뭐 0.5를 쓰면은 수직 응력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임의 포인트에서 수직 응력은 요 네 포인트 가지고 네 점 가지고 그 뭐 보관 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위치에서의 수평 응력은 그 수직 응력 곱하기 요 레터럴 코에피션트를 해서 수평 방향의 응력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또 있죠? 레터럴 코에피션트 2. 3차원이기 때문에 레터럴은 두 방향입니다. 이쪽 한 방향, 또 이쪽 한 방.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폴트는 첫 번째 코에피션트랑 똑같이 써라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서로 다른 그 투합계수를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다른 값을 넣어주면 돼요. 일단은 이제 뭐 그런 기능들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편의상 1.0 일단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메쉬를 줘야겠죠? 먼저 소일 먼저 이게 메쉬가 또 너무 많으면 요소 많으면 해석이 잘 안 돌아가니까 지금 뭐 제 모델에서 0.4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일단 0.4를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뭐 누가 보더라도 정밀해 보이지 않은 요소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정도 일단 쓰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렴이 잘 안 되면은 메쉬를 좀 잘게 좀 쪼개야 돼. 이게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는 이 메쉬 크기에 좀 민감한. 그다음에 셀도 마찬가지로 초기 설정 좀 추천해 주는 값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추천해 주는 값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그냥 뭐 좀 보기 편한 대략적인 크기를 그냥 보여주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정밀한 해석을 하면 할수록 요소의 크기를 이제 작게 해야겠죠. 그다음에 엘리먼트 종류는 굳이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셈블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합쳐야겠죠. 좀 적절한 위치로 요 놈을 옮겨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트랜스레이트 정도는 이제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트랜스레이트 인스턴스를 눌러서 선택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붙이면 이제 모델은 완성이 됩니다. 자, 다 됐으면 뭐 파일 저장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되셨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해석을 한번. 근데 엘리먼트가 좀 적어서 어쩌면 여러분들 그 스튜던트 버전에서 그러니까 그 무료 프로 버전에서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먼트가 1000개 이하면 해석이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좀 러프하게 메쉬를 짰기 때문에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안 되시면 그냥 저기를 쓰시고 지금 뭐 에러가 났는데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 초기 단계에서 에러가 났고 대략 한 25% 올라가다가 이제 끊어졌어요. 아마도 메쉬가 좀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메쉬를 안타깝지만 좀 늘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1000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먼트를 좀 더 잘게 쪼갰더니 조금 더 수렴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까지 일단은 올라갔고 43%, 50%,
그러면 이거 올라가는 속도를 좀 너무 제한을 세게 했나? 10%까지 하는데. 너무 좀 버벅이는 것 같긴 합니다. 62%. 중간에 응력을 좀 확인해 볼게요. 이게 초기 응력이 조금 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10 정도? 22. 수렴이 잘 안 되네요. 한 초기에 한 7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수렴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가 그렇게 어,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죠? 1.5 거꾸로 줘서 이게 순서를 바꿔도 뭐 문제는 없는데 예전에는 이쪽에 조금 뭐 버그가 좀 있었어서 아까 그 초기 응력 부여할 때 그 순서만 조금 바꿨어요. 그거 보고 만약에 이 수련이 안 되면 저희 시간 관계상 어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에서 초기 응력을 제외하고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엘리먼트를 조금 더 조정하면 좀 더 잘게 나누면 아마 수렴은 잘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또 무한정 또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조스태틱 어널리시스에서 초기 응력 부여한 거는 좀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에서 일단 그 스텝 1에서 해석이 종료된 이후에 집안의 응력 상태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입력한 또는 여러분들이 수계산으로서 계산한 토합이 잘 발현되고 있는지 세 방향에 대해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수직 방향 응력이고요. 이게 이제 여기 끝단부만 조금 튀고 나머지 부분들 응력 집중이 생기지 않은 위치에서는 거의 정확한 수직 방향 토합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레터럴 방향도 투합 계수를 1.0을 뒀죠? 그 얘기는 수직 응력과 동일한 크기로 수평력이 작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뭐죠? 화살표를 잘 보시면 화살표 크기가 쭉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크기는 이 위치에서의 수직 응력과 동일한 크기가 초기 응력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른 방향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쪽 방향 잘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름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를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키를 하고 엘리먼트 개수를 적당한 크기로 다시 좀 원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너무 좀 시간이 좀 꽤 걸리는 거거든요. 0.25 정도? 0.3 정도? 그리고 프리디스크라이브에서 요 추경력을 배제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생각보다. 네, 그럼 일단은 뭐 해석되는 거 진행을 일단 놔두고요. 설명을 좀 드리면 요 놈을 가지고 이제 그 응력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스텝이 끝났을 때 물론 그 전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토합과 상제하 중에 의해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체는 어떤 응력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듈에서 응력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모델, 지금 우리가 학습했던 요 모델을 가지고 응력을 확인해 보면 요 스틸, 요 스틸의 최대 응력은 대략 4.71, 오미세 스트레스 기준 4.71 메가파스칼인데요. 이 값이 과연 리즈너블한 값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 슬라이드 제가 뭐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손으로 요 스틸 구조체가 받는 토합을 대략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약식으로만 계산해도 예를 들면은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요 튜브 위에 있는 이 집안의 무게를 얘가 다 받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암거 설계할 때 보통 수직 토합과 수평 토합을 나눠서 수직력, 수평력을 분포화 줌으로써 가정해서 이제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모델에 요 상부의 흙의 무게를 감안해서 분포력으로 수직력을 제한하고 플러스 수평 토합을 또 계산해서 요 수평면에 작용하는 분포 하중을 수계산해서 분포력으로 제한한 다음에 집안에 상관없이 요 놈만 가지고 선형 해석을 하면 마찬가지로 응력, 최대 응력이 얼마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델에서 집안을 제외하고 지우고 요, 요, 그 안에 있는 이 구조체만 가지고 선형해서 해보아서 해서 요 응력과 비교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 실제 약산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놈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놈만 선형해서 했을 때 대략 한 제가 기억한 숫자는 한 50메가파스칼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놈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 크게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실제적인 값일까 뭐 생각을 해보시면 후자 쪽일 겁니다. 얘는 실제적인 값은 아닐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굳이 이거를 다 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집안 하부 쪽에도 경계 조건을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집안의 물성 이런 것들을 뭐 무어클럽 모델이든 뭐 이런 것들 넣는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요 놈 자체를 요거는 흙이다. 그리고 요 흙의 무게는 전적으로 거의 대부분 요 놈이 안에 들어가는 요 구조체가 받을 거다라고 알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얘는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을만 할 뿐입니다. 근데 경계 조건 여기 설정돼 있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집안 모델을 넣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링한 요 놈은 어쨌든 요 내부의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속체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요 흙의 무게는 구조체로 다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본인 자체가 스스로 많이 부담을 해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흙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흙의 무게 상당 부분을 이 구조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하면 그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리저너블한 방법은 아니다. 그럼 뭐가 리저너블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 조건을 잘 설정해 준다라는 이러한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런 해석법으로는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구조체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 집안의 모델이 이러한 일반적인 유한 요소 해석 모델로 쓰기는 어렵다는 다른 것들 있죠. 뭐 DEM이라든지 뭐 다른 특별한 다른 방식으로 이 집안을 모델링을 해야지 실제 구조체가 받는 하중을 좀 더 잘 합리적으로 모사를 해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 방법은 이러한 예제 이외에는 잘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 여기 그림은 이제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m 깊이로 이제 모델링을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모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그 돌아가는 거 나도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에러가 나는데 어쨌든 이 예제를 한번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하부 쪽에도 집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계 조건을 얘만 따로 할 필요가 없고요. 이 집안의 하부만 경계 조건 잡고 집안의 이 측면만 경계 조건을 잡고 토합 그리고 상대 하중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얘 모델은 원래 사실은 시간이 되면은 요 스틸을 콘크리트로 바꿔서 요 안에 철근까지 집어넣은 모델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동일하게 스틸 또 박스형으로 집어넣겠습니다. 박스형으로 집어넣고 전체 마찬가지로 요 놈 하나는 소일로 모델링하고 그다음 요 안에 들어가는 요 튜브형 구조체는 그러니까 박스형 구조체는 쉘 요소로 모델링을 해서 요 놈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해석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어, 어, 자, 뭐, 재원을 말씀드리면, 요 암거 자체는 폭 2m, 높이 1m의 박스고요. 그 다음에, 요 집안층의 깊이는, 저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요 상단부는 2m, 또 하단부도 2m까지 쭉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매설되어 있는 구조체에 대한 SSI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모델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요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계 조건 처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는 뭐 이런 방식으로 모델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사실 이 토합이 구조체에 뭔가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 구조물의 이 집안의 높이하고 또 경계 조건의 위치가 굉장히 좀 가까워요. 그래서 하중 전달하기에는 충분한 어, 이 사이즈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도 마찬가지로 하부 쪽으로 많이 좀 충분히 경계 조건을 좀 빼놓으면 충분히 하중이 잘 전달되는 모델로 개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요 예제를 통해서는 요 예제에서는 요 하부의 경계 조건과 어쨌든 이 지반층의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요 모델은 해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요 암거에 발생하는 응력과 굉장히 유사한 수준으로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남은 시간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높이는 전체 4m고요. 여기 절반 2m, 2m. 그래서 먼저 요 박스 먼저 하나 좀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플래너로 그린 다음에 다시 왔습니다. 익스플로드 하고 이거는 그냥 요 사실 박스는 그냥 요걸로 그려도 돼요. 네모 모양으로.
두 개 포인트만 찍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1, 1,0 그러면 박스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에 1m 마찬가지로 뽑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 모델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얘도 평면에서 이 구멍 뻥 뚫려는 요 놈을 이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밀어내면 포인트 좌표를 생각해 보면 음, 마이, 마이너스 2,2, 2,2 여기는 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요 큰 박스 하나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안에 조그만 박스 구멍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1,1, 1,0면 요만큼 뻥 뚫리는 거죠. 두 개 박스가 그려졌으면 컨티뉴를 누르시고 익스클루전 안 했나요? 아이고, 이거, 정신이 없, 다시 하겠습니다. 소일 먼저 할게요, 소일 먼저. 소일의 솔리드의 익스클루전. 그래서 큰 박스, 그다음에 작은 박스, 그다음에 깊이는 1mm. 이렇게 나오겠죠? 이 안에 이제 아무 거를 이제 넣겠다라는 거고요. 두 개가 됐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재료 모델 쪽으로 가서 1, 소일, 커튼 우성을 이제 일단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모델, 그래서 스틸, 쉘은 0.008, 머티리얼 스틸
다음에 솔리드는 재료 모델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놈에 뿌려주고요. 백선 모델 소일도 음, 뿌려주고요. 자, 어셈블리에서 파트 두 개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에서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 보신 것처럼 계산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하고 경계 조건이나 초기 용량 설정 문제에서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특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안에 아까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큰 거죠. 높이 방향에 대해서 여기까지 일관되다 여기는 갑자기 뻥 뚫려 있는 공간이 이제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응력 집중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은 사실은 이제 메쉬를 굉장히 좀 세밀하게 잘 짜야 돼요. 저희 지금 수업 때문에 좀 러프하게 짜서 수렴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다고 지금 또 다시 이거 세세하게 짤 수는 없고 그래서 아쉽지만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 하지 않고요. 그냥 일반 스태틱 어널리시스로 좀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결과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장기 거동에 대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스태틱 제너럴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투합에 대한 해석 단계는 어, 지오메트릭 라인리어 체크하시고 온으로 하시고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제이션 옵션 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인크리멘테이션은 1%부터 시작을 할 거고 최대 이제 베리에이션 줄 수 있는 건 10%까지만 제한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중에 대한 해석 단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랙션 쪽에서 동일하게 이니셜 단계로 가서 제너럴 컨택 그다음에 컨택 모델은 탄젠셜 방향 0.3 정도 쓸 거고요. 노멀 방향은 하드 컨택트를 쓰겠습니다. 이 모델을 여기서 선택해서 OK 눌러주시면 되고 로드로 가서 바운더리 모델 집안 최하단부는 픽스로 놓고요. 스텝 1으로 가서 X, X, Y, G 가졌고 그다음에 G 방향, 길이 방향으로는 요놈하고 요놈. 그리고 사실 얘도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선을 8개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일단은. 근데 뭐 원래 잡아야 돼요. 이 암거도 연속대인 거라고 한다면 요 라인 따라서 G축 방향 다 잡긴 해야 돼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이쪽 X 방향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로드. 첫 번째는 바디 포스. 집안만 짚고, 아까 숫자가 15.7. 그다음에 프레셔는 10이었나요? 10 하고, 이제 요놈을 옮기겠습니다. 어셈블리에서 요놈을 옆으로 오겠습니다. 메쉬로 가서 소일, 그다음에 쉘.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원래는 집안 엘리먼트는 굉장히 좀 잘게 나눠줘야 되고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이 코너 부분이 이제 이 급격히 이제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특히나 이제 굉장히 좀 잘게 쪼개야 돼요. 거미줄처럼.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셋업을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텝 1, 2로 나와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스텝 1이 종료된 그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그 토합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집안의 실제 무게가 반영돼서 토합이 잘 계산이 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스텝 2까지 다 진행된 이후에는 저 안에 들어가는 저 구조체에 어느 정도의 응력이 발생하는지 그걸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단계에서 진행이 종료됐고요. 이제 두 번째 외력 해석 단계로 좀 진행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것까지 종료가 됐네요. 엘리먼트 개수가 적고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해석은 빠르게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형 형상은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 지금 디포메이션 스케일 팩터 1.0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지하 중 1톤 per 미터 3승이 작용 제한되면 요 정도 집안이 조금 꺼지는 정도? 약간 이거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발생한다. 할 수 있고 안에 들어간 구조체 응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비슷한 구조물이긴 했는데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얘는 지금 그 제가 이제 사전에 해석한 결과로는 4.71 메가파스칼밖에 발생하지가 않아요. 물론 근본적으로 구조 거동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원형의 아치 구조하고 단순 사각다면의 구조는 당연히 거동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응력도 많이 좀 다르게 상이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력의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한 두께도 동일하고 디멘전도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단순히 뭐 사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응력이 이렇게 많이 커진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모델 그리고 특히나 아주 이질적인 재료들이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엘리먼트의 종류도 중요하고 엘리먼트의 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운더리 컨디션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앞선 첫 번째 예제는 태생적으로 토피고가 굉장히 낮고 또 하부 쪽이 경제 조건하고 너무 좀 가까운 문제, 그리고 집안 자체를 갖추고 있는 경제 조건에 대한 효과가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좌우가 됐기 때문에 집안의 무게 자체를 집안 스스로가 주로 많이 분담하고 그것을 구조체로 넘겨주지 못하는 수치 해석적인 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와 다르게 이 모델은 좀 더 집안 자체 무게가 잘 구조체에 전달이 되는 편이에요. 어,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계의 말미에서 보면 집안의 무게에 의한 최대 응력이 코너 쪽에서 뭐 대략 158 메가파스칼 정도 발생하거든요. 이거 아마 그 수계산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뭐 좀 더 쉽게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요놈 자체의 발생 작용 토합은 상부 쪽에 요만큼의 항목에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 이쪽 수평 토합들 두 가지 당연히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 암거, 이런 이제 박스형 암거의 단면력 계산하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해보면 저 응력이 나올 겁니다. 비슷한. 그다음에 응력의 방향별로 확인하는 것도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보미세 스트레스 보통 많이 좀 보이는데 요게 이제 뭐 이른바 이 단면이 항복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질 때 많이 좀 쓰는 이제 어, 응력 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위치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으로 구분해서 이제 굳이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S11, 22, 33. 그러니까 뒤에 숫자가 같은 애들은 수직 응력이고 숫자가 다른 애들은 전단 응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S11이 그럼 어느 방향이냐 라는 걸 알고 싶으면 일단 선택을 하시고 이 아래 부분에 이것을 누르시면 실제 그 지금 선택된 요 응답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 상부 쪽은 최대 응력이 최대 압축 응력은 여기 가운데 위치, 최대 인장 응력은 요 코너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좀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응력의 방향이 요 방향. 그러니까 요 놈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러한 휨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겠죠. 다른 방향을 보고 싶으면 바꿔주시면 되죠. 이거를 S2. S2의 경우는 일단 요 위에 판재는 S2는 별로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옆면이 이제 오히려 인장이나 압축 응력으로서 S22가 중요한 응력이겠죠. 한 입장에서. S33는 없습니다. 이건 2차 요소니까. 그 다음에 전단 능력들. 이런 것들이 전단 능력이에요. S12, S13, 뭐 S13도 뭐 없겠죠. S23도 없을 거고. 2차 요소니까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쉘이니까 두 개의 수직 능력과 하나의 전단 능력 성분,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집안. 집안을 띄워서 포함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S를 add 하시고 반대로 이 안에 있는 거 지우면 응력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S11이 지금 제 모델에 대해서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평 응력이고 수평 토합이고 S22가 수직 응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 응력의 분포가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아마 위치가 마지막 끝단부. 그러니까 그 토합에 대한 해석의 마지막 단계, 100%가 다 발휘됐을 때 모습입니다. 뭐 이제 뭐 형상이라든지 뭐 엘리먼트, 뭐 메쉬의 뭐 어떤 형상, 뭐 이렇게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어느 위치에서 좀 응력이 더 크게 좀 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토합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수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위치에서 토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는 아니까 그것들 한번 적절하게 잘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 모델도 사실은 그렇게 적절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냥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뻥 뚫려 있고 옆에 경계 조건까지 여기에 영역이 굉장히 짧죠. 근데 그 위만 바로 위만 가도 그렇지 않은 공간들이 생기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SSI 해석 예제들을 보시면 집안이 사실 집안 모델이 과도하게 크게 잡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뭔가 교란 효과들 때문에 실제로는 집안의 그러니까 서라운드를 굉장히 크게 좀 잡아서 모델링을 하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실린더 구조체가 들어간 SSI 같은 경우는 집안의 뭐 예를 들면 집안의 폭이 그 구조물의 폭의 뭐 5배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잡고 그 이제 모델을 만들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꽤 넓게 집안을 모델링 해줘야지 이런 현상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예제를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깊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하는 소합이 잘 발휘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2미, 여기까지가 대략 여기서 여기까지 2m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4m고. 그러면 좀 잘 계산되는 건가요? 2m까지 굽히면은 대략 31.4 메가파스칼 정도 나와야 되고요. 30.4 킬로파스칼 정도 나와야 되고 최하다 보면 곱하기 2니까 61, 62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오더가 얼추 맞아요. 그죠? 30, 여기가 30에서 40 사이잖아요. 이 라인. 그다음 여기가 바닥면이 여기 가장 좀 크게 맞아야 되니까 대략 뭐 평균을 잡으면 대략 요 색깔이 풀이 요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면은 한 60 정도. 그래서 수직 방향 투합이 잘 발휘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요 모델은 우리가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수행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니셜 스트레스를 어,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평 투합의 수준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정한 그 뭐죠? 그 투합 계수를 우리가 고려한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는 이제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고 거기서 프리 디스크라이브드 필드를 제한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합 계수를 꼭 입력을 해 주셔야지 그거에 맞게 이 아바쿠스는 수평 통합에 대해서 재계산해서 응력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니까 당연히 수렴도 좀 수렴성도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그래서 요 엘리먼트 개수라든지 엘리먼트의 배치에 대한 민감도 해석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많이 수행을 하셔야지 잘 맞는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응력을 또 체크해 보면 아까 안에 들어가 있는 노의 응력 요 위에 판재만 갖고 있습니다. 판재의 응력이 최대 응력이 각각 압축응력으로는 135, 인장으로는 177 메가파스칼 정도 발생하고요. 이건 토합에 의한 겁니다. 순전히. 그 다음에 그 위에 상지하중이 작용했을 때의 응력은 좀 더 커지겠죠? 조금 더 커졌습니다. 많이 커진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변형 형상이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상부의 흙의 무게에 의해서 응력이 좀 많이 지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상부에 작용하는 힘을 키우면 키울수록 당연히 하부에는 암거에 작용하는 응력도 점점 커질 건데, 아마 무한정 커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집안의 페일리어가 또 발생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힘이 온전히 또 전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놓이니까 아마 이제 상부에 작용하는 수직력과 요 암거에 발생하는 응력은 절대 선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걸 많이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영상도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 SNS 같은 데다 올려놔죠.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쭉 해석이 진행되면서 응력의 변화나 변형 형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쭉 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할 수 있고 비선형 해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디포메이션 스케일 팩터를 1.0으로 이제 세팅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좀 더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이쪽 옵션의 커먼 쪽에 가셔서 디포메이션 스케일 팩터를 여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얘를 5.0을 쓰겠다. 그러면 좀 더 극단적으로 좀 볼 수가 있죠. 훅 꺼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단순하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이 되시면 해보시고요. 엘리먼트를 덜 쓰면 스튜던트 버전으로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오늘 몇 가지 좀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도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조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계 조건이다. 그런 걸 말씀 많이 드려요. 오늘도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 조건들이 들여다가다 보니까 수렴이 잘 안 되는 굉장히 버벅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계 조건이나 뭐 엘리먼트, 뭐 처리 이런 것들이 수렴성에도 영향을 주고 이 결과에도 영향을 좀 굉장히 크게 줘요. 3차원 요소, 2차원 요소를 쓸 때 특히 가장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꼭 항상 크로스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경계 조건과 엘리먼트, 개수의 수렴성이니까 그걸 꼭 기억해 주셨다가 향후에 이런 해석 연구들을 진행하실 때 꼭 항상 이제 모델 구축하는 초기 단계 때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수렴성 검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아마 좀 오늘 수업을 이제 다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어느덧 지금 이제 방학이 한 달도 안 남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예제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도 되게 오랜만에 가졌던 것 같고, 요 수업을 하면서 저희 나름 또 이 영상 자료도 좀 만들어 놔서 이 영상 자료는 저희 연구실에서도 앞으로 계속 좀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수업을 들으신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 연구에도 많은 좀 도움이 되시기를 좀 바라고요. 이 교육이 끝난 이후에라도 언제라도 뭐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오늘 이번에 여름방학 교육원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한 명만